안녕하십니까. 이페스손사의 윤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45회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7문제 중에서 2문제만 1번과 2번 문제만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2022년도에 그 문제 출제 유형을 보면요. 기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희한하게도 2020년에도 한번 그렇게 엔진 기관 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미래 친환경차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죠. 그래서 요번 1번 문제는 지금 우리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도장 문제입니다. 도장 문제고 또 판금 도장 이렇게 이제 문제가 쭉 이어지는데 다음 2번 문제는 또 미래 친환경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셨는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디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신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제가 푸는 문제가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이거 문제 풀이가 뭐 풀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딱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또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서술이기 때문에 서술 문제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내가 채점자라면 어떤 채점자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조금 낮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범위를 제 식대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지 이게 어디 마치 국가 시험의 어떤 우리 사실 이게 거의 국가 시험에 준한 시험이지만 공인된 자격증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어떤 해답설이 나와가지고 정확히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보고 제가 해답을 어디 뭐 문제 풀이하는 거를 보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갖고 있는 공학적 지식과 또 제가 전공한 친환경차 전기차 전공한 제 전공 어떤 제 스킬로 이제 이 정도면은 만점에 가깝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가 마치 이대로 썼는데 왜 안 돼요? 물론 이제 2022년도 문제는 2023년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출제자의 의도가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를 캐치를 하라는 거죠. 이 문제 답을 알면 뭐예요? 이 문제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제가 풀이를 같이 하면서 볼 때 이게 답이다.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윤조영 교수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교재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느끼시라고 제가 문제풀이를 하려고 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제가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뭐 짧은 시간 제가 좀 길게 안 하려고 해요. 문제풀이는 길면 한 20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시나리오를 막 짜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최대한 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지식과 노하우를 다 발휘해서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 리모컨을 또. 네. 이런 거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1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수 도장에서, 네. 보수 도장 나왔다. 네. 이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풀 때 있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 아, 보수 도장. 우리가 나오는 문제는요. 도장에는 보수 도장이 있고 제작사가 차를 만들 때 나오는 도장이 있어요. 제작 도장이에요. 제작. 생산 도장. 근데 우리는 사고 나서 수리를 하는 차량 손해사상자이기 때문에 보수죠. 보수.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하는 거. 그게 보수예요. 보수 도장. 망가진 데 고치고 부서진 데 다시 세우는 거. 그게 보수잖아요. 그죠? 도장이 망가진 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에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보수는 당연한 거니까 도장에다만 동그라미 딱 도장 문제네. 아, 그리고 중도구나. 도장에는 중도, 이제 공정을 외워야죠. 하도, 중도, 상도가 있어요. 이거 못 외우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도 안 돼요? 하중상 해보세요. 그러면 상중하잖아요. 상중하. 상중하는 알잖아. 그죠? 하중, 근데 거꾸로 가야 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왜냐면 하도 도장하고 중도 도장 올리고 마지막에 색깔을 딱 나오게 하는 상도 도장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 도장이네. 영어. 외우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영어. 영어 지금 집중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 도장, 여기까지는 서술이야. 필요 없어요. 프라이머 서페이서, 이게 핵심어죠? 네, 핵심어. 밑줄 딱 그립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10점입니다. 10점. 왜 10점이에요? 이 문제를 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구성과 작동 원리,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작동 원리 쓰셔. 두 가지면 10점이고,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문제가 세 개를 써야 돼. 그럼 15점이고, 이래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그럼 20점 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10점 주겠다는 거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 예. 기능은 이렇습니다. 역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페이지에 써왔습니다. 그냥. 예. 왜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본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서술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본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 딱 넣은 거예요. 자, 기능과 역할, 가로가 역할이에요. 기능은 부착입니다. 예. 부착, 방청, 예. 녹슬지 말라고 방청. 그 다음에 실링, 우리 실리콘 바르는 거 실링. 예. 그 다음에 외관 향상, 메꿈, 네. 망가진 거 움푹 들어가고 한 대 메꾸는 거. 그죠? 이게 바로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장을 공부를 이제 정기적으로 공부를 이제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공통어예요, 공통어. 예, 거의 공통어입니다. 하도, 중도, 상도 대부분 다 공통어입니다. 아니, 외관 향상이 상도에는 없나요? 있죠? 있어요. 하도에는 없나요? 아니, 하도는 덥는데 왜 있어요? 외관 향상이.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외관 향상이라는 거는 내가 하도를 잘해야, 잘 칠해야지 상도 색깔이 잘 나와. 그것도 중도를 잘 색깔이 잘 나오고 잘 먹고 잘 들어가야 상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 향상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면.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중도와 상도에만 이제 외관 향사의 내용을 넣죠. 역할은 부착, 상도 도료의 부착성을 향상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상 용어예요. 그냥 통상 용어. 예. 하도를 칠하면 중도 도로의 부착성 향상 역할이겠죠. 그죠? 예. 그럼 하도. 이렇게 하도, 중도, 상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철판, 우리 패널이죠, 패널. 패널. 철판이에요. 자동차. 자동차예요. 제 글씨 알아보겠죠? 제가 펜글씨 1급인데, 제가 이제 이제 전자철판에 익숙하면 이제 글씨도 더 잘 쓸 거니까. 글씨는 알아보죠? 그죠? 예. 하도, 중도, 상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 위치가 이렇구나.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 부식을 방지한다. 아, 그건 당연하죠. 하도는 부식 방지 아닌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실링, 상도도로 용제가 하도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구도막을 차단하는 게 실링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실링 그러면 이제 우리 뭐죠? 실리콘만 실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링 기능이에요. 실링 기능. 자, 기능에 대해서 부착 기능이 있다. 이런 그 사족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서술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방청 기능이 있다. 그죠? 아니, 방청 기능, 실링 기능,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는 안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 침투되지 못하도록 구도막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 외관 향상, 도막의 두께 증가로 외부 이물질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 너무 얇게 칠하면, 부딪히면 금방 깨져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두껍고, 우리도 겨울에 두꺼운 옷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그거 똑같죠. 그리고 두꺼운 옷 입고 부딪히면 덜 다치잖아요. 그래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매꿈, 미세 요철 부위를 제거하는. 미세 요철 부위라는 건 뭐냐? 요철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울퉁불퉁. 예. 요철 부분, 요철이잖아요. 올라간 게. 올라간 부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올라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장의 요철 부분을 감싸지 못하고 도장 쪽에 너무 얇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색깔이 변한다든지 상도 도장을 칠했을 때 거기가 이제 구멍이 난다든지 어떤 흐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장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자, 우리가 프라이머, 서페이스, 프라이머는 빼고 서페이서 작업했다 이렇게도 현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서페이서 작업을 할 때 논샌딩 서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장을 해보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공업사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현재도 좀 여러 군데 다니고 있고요. 제가 직접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도장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때는 도장도 좀 했었어요. 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폐차장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폐차장. 지금은 해체 재활용 업체죠. 해체 재활용 업체. 네. 아주 잠깐이었지만 거기서도 많은 경험을 좀 했었고요. 뭐 자동차가 제가 제작사에서만 일을 생산할 때만 안 해봤네요. 거의 다 해봤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해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논샌딩 서페이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하면요, 예, 샌딩을 해야 된다. 샌딩은 뭐예요, 여러분? 샌딩은 왜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 우리가 매끈매끈해서 우리가 뭘 도장을 하면 그냥 흘러. 도장이 흡수가 안 되고 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포질을 한번 사포질을 이렇게 싹 하고 붙이면 잘 붙죠? 잘 붙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프 붙여요. 테이프 붙이는데 이물질이 있어. 이물질이 있으면 테이프가 붙으면 잘 붙습니까? 안 붙죠? 딱 닦고 붙이면 잘 붙잖아요. 네. 자동차 썬팅도 그래, 썬팅할 때도 썬팅을 그냥 그 유리에다 그냥 붙이면 썬팅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네. 싹 긁어내고 이물질을 싹 제거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 이물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물질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 네. 이물질 제거와 플러스 흡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흡착성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부착성. 같은 말입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예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사포질을 이렇게 하면, 사포를 이렇게 막 샌딩을 연만을 하면은 거칠거칠해지겠죠. 근데 그게 왜 이물질 제거입니까? 그렇게 도장을 했을 때 외부의 이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같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싹 연마질 한 다음에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다시 싹 가루들을 싹 다 제거하죠.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상도 도장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샌딩 작업을 하는데
논샌딩 서페이서 작업이라는 거는 범퍼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데, 범퍼 작업할 때. 범퍼는 많이 망가지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 유일하게 우리 범퍼가 플라스틱이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도장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철판, 패널입니다, 패널. 예, 철제. 근데 이제 그 범퍼만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철판보다는 그래도 좀 잘 붙어요. 그래서 서페이서 작업만 하고 샌딩 작업을 안 하고도 그냥 상도 도장을 칼라를 뿌릴 수 있게끔 만든 게 논샌딩 서페이서입니다. 그래야 이제 범퍼 작업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도료를 이제 개발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다. 네,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프라이머 서페이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논샌딩 서페이서 같은 경우는 범퍼 도장을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는 샌딩 작업 없이 어떤 외관 향상을 위한 샌딩이나 이런 작업이 없이 어떤 부착석, 요철 부위 제거하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우리 하고 있다. 상도 너머로 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 써주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실무죠, 실무. 그죠? 네. 공정을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정. 이거를 다 하기는 아니, 우리 문제는 지금 도장의 중도죠, 중도. 중도가 여기입니다, 중도가. 네.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린 거거든요. 네. 제가 그려놓고도, 제가 이렇게 혼자 자화자찬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도장 전문가인 도장 기능대회 위원으로 가시는 국제기능대회 같은 우리 국내, 대한민국 기능대회 같은데 감독 가시는 도장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고 그렇긴 했는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제 그림. 안 되는 PT 실력으로 그랬지만 이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꾸 보다 보면. 중도. 이게 이제 어떤 도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틀리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시험에 문제에 접근해야 되니까 더 많은 디테일한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만이라도 딱 머리에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북이 아니니까 외우고 가야 돼요. 중도 도정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요 문제에 제가 뭐 써놨습니까? 논샌딩 서페이스 도장이라고 써놨죠. 예. 이거 써놓은 이유가 아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근데 우리 중도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상도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마지막 광택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도 도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전처리 단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전처리 단계는 거의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처리, 하도, 전처리에서부터 상도 도장까지 간단히 약수를 하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무적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하면 머리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쓰면 됩니다. 외워야 될 용어 일단은 하도, 중도, 상도 외웠죠. 그죠? 오늘 외웠어요. 그죠? 외웠어요. 제가 외우라고 할 때는 같이 따라해야 돼요. 예. 문제풀이지만, 문제풀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풀이에 답만 하면 뭐예요? 답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답 이거 안 나와요, 문제. 그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외우세요 하면 하도, 중도, 상도.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하도, 중도, 상. 중얼중얼 거려야 들어오는 거예요. 공학 용어는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생소하고 내용에 맞지 않아요. 왠지 거부감 느껴져. 그러니까 자꾸 외우고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중도, 상도인데, 중도에서 마스킹 작업, 중도 공정, 예를 들면 마스킹 작업하죠. 그 다음에 서페에서 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제거하는데, 샌딩 작업을 하죠. 서페에서 샌딩을 하죠. 샌딩. 예. 제거를 먼저 하고 샌딩할 때도 있고, 제거하지 않고 샌딩하는, 그거는 작업자의 그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스킹 제거하고 안 하거나, 먼저 하거나, 마스킹, 그 다음, 이걸 가로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마스킹 제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도장하시는 분이 이거를 만약에 채점을 하셨어. 그러면 그분은 도장을 공부할 때 마스킹 제거하지 않고 샌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했어. 그래야지 먼지가 안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점수를 또 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거꾸로거든요. 이제 우리 비닐이나 이제 마스킹을 제거하면서 다 샌딩한 다음에 마스킹 제거할 때 마스킹에 있는 먼지가 다시 붙어요, 거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스킹 제거를 먼저 하나
뒤에 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100점이 아니다. 그렇지만 100점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페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서페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퍼티를 발랐죠? 네, 퍼티를 바르고 이제 서페이서 작업을 이제 합니다. 어쩌면 하도 도장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신 경우도 있고 서페이서를 바로 뿌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서페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퍼티에다가 이렇게 서페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페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샌딩을 하는 겁니다. 샌딩기죠. 샌딩기 기계로 우리 교재에 샌딩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어요. 제가 이제 화면에서 이제 살짝 사라지니까 놀라셨죠. 예, 이렇게 계속 볼까요? 네, 샌딩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굵은 선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약간, 여기 보이나요? 얇은 선? 이게 이제 에어예요, 에어선.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샌딩을 하면은, 샌딩한 여기 흡착물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서 포집기로 합니다. 포집기로. 네, 포집기. 네, 먼지를 이제 모아주는 포집기로 이렇게 가서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막 다 그래도 날리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렇게 포집기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방청제인데요, 방청제. 네, 프라이머 서페이서 할 때, 우리 이제 제가 잠깐 넣은 게 뭐냐면, 이 문제하고는 조금, 좀 떨어지는 얘기죠.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방청제입니다. 이제 바디 코팅제, 바디 코팅 이렇게 생겼어요.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다가 언더 코팅 많이 들어봤죠? 언더 코팅 이렇게 스프레이식, 건식 언더 코팅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언더 부분에 서페이서라고 좀 표현할까요? 막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언더 부분 우리 차체를 딱 들었을 때 차체 밑에를 철제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물론 부품들이 다 도색이 돼서 나오지만 오래되니까 다 벗겨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하도 도장 겸 서페이서를 뿌린다 하는 게 이제 언더 코팅이죠.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실런트를 바르는 작업인데요. 실런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철판이 이제 떨리지 말라고 이제 이게 쿼터죠, 쿼터. 뒷부분 쿼터 패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실링을 발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발라놔요? 안쪽에 발랐잖아요, 안쪽에. 이게 안쪽이거든요. 안쪽에 왜 발라요? 떨지 말라고. 철판이 달리면은 바람에 막 뜬단 말이에요.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발라주면 소리가 안 잡히죠. 철판이 얇으니까. 네. 그러면 저 교수님, 철판을 굵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차체 경량화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계속 경량화 돼야지 연비도 줄고 또 전기차로 하면은 전비도 줄고. 그래서 막 플라스틱 차를 만든다 그러죠. 플라스틱 차. 이미 바스프나 독일하고 하고 현대하고 했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기술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재질의 어떤 내용들은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굵게 할 수 없죠. 차체를 이렇게 뿌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퍼티입니다. 퍼티. 제가 지금 중도 도장을 하는데 퍼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하는데. 네, 왜? 아까 그게 답이 서페이서만 나올 게 아니니까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퍼티를 이렇게 섞어서 퍼티를 이렇게 바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도장 경력이 25년 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이게 퍼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몰라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재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퍼티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플라스틱이 있고, 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체 중에서도 아연 퍼티가 있고, 폴리에스테르 퍼티가 있구나.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면 좋죠, 여러분. 알면 좋죠. 왜? 우리 문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짧게 쓰면은 똑같은 답을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8명이 똑같이 써요.
근데 9명이 똑같이 썼어. 근데 여러분은 퍼티 작업에 대해 쓰시오. 퍼티에 대해서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썼다 이거야. 이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퍼티에는 플라스틱 수지 퍼티가 있고 차체형 아연 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형 폴리에스테르 퍼티가 있다. 이런 말 한마디 써주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 사람 점수 더 줘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차춘자는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네. 자, 1번 문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문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보시죠. 네. 하나도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캡처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비교해줄까요? 이렇게? 네.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엘카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전에는요, 여기다가 시스템을 붙였어요. 시스템. 시스템. 여기다, 잘 적어놨네. 엘카스라고 했는데, 엘카스나 엘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용어가 LKA라고 나올 수도 있고 LKAS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LKA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오제 안 나오겠죠.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낸다는 거죠. 이제 용어를 쓸 때 영어 딱 나왔어. ADAS 시스템이나 첨단 운전 보조 장치 기능 중 LKAA, 라인 키핑 어시스트와 같은 어시스트와 MDPS의 작동 원리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약수로 하시오. 10점입니다. 자, 보세요. 작동 원리와 상관관계를 쓰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10점입니다. 10점. 그렇죠?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작동 원리를 써야 돼요. 작동 원리를 쓰는데 이제 이 엘카스가 뭐지? 이 작동 원리인데 이제 작동 원리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한국말로서 주행 보조 시스템이고요. 사고를 방지해주는 주행 안전 제공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라인 키핑 어시스트라 그러니까 차로 안에서 들어와서 차로 안에를 유도해주는 그런 장치구나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 얘기 쓰면 점수가 되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그건 점수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아요. 높은 점수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서 이게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자, 60킬로 60킬로에 180킬로 안 썼네. 예, 180킬로미터 아워. 단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 시속 썼구나. 시속이라고 해놨네. 예, 시속. 이 단위를 모르면 시속 이러면 돼요. 주행 속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단위를 안 써도. 근데 시속 60에서 180km 단위를 써주면 가장 완벽하고요. 킬로까지 작동한다. 차종에 따라서 200km까지 작동할 때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여기다 일부러 안 썼거든요. 이제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약이란 말을 많이 쓰십시오. 약이란 말을. 서술입니다. 우리는. 딱 답을 주면 안 돼요. 약.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범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정확하냐. 수온이 85도씨에 열린다? 아니잖아요. 약 80도에서 85도씨. 이렇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85도씨 딱 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문제를 깎는 거예요. 우리 점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약이란 말을 쓰는 게 좋고요. 이런 범위를 썼으면 약 쓰면은 180이 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약을 써주는 게 좋다. 그 운전자 강제 조작 힘은 약 2Nm/S다. 2Nm/S가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미미한 그 양의 그 힘이다.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려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교재에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이 차가 이제 움직여요. 네, 우리 엘카 그러니까 LKA, 엘카 이렇게 외우세요. LK 외울 때도 차선 유지 보조 LKA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항상 외울 때 여기 위에다가 차선 유지를 보조해 주는 LKA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울 때 LKA 라인 키핑 어시스트 이렇게 외우면 못 외웁니다. 이게 첨단 기술 장치에 대한 약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렇게. 예, 용어를 다 외워서 영어가 좀 강하신 분들 이렇게 다 외우시면 좋은데
그 LKA라고 외우면은 그냥 뭔 뜻 무슨 생인지 모르니까 차선 유지 보조 LKA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30m 정도 접근 시에 작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에서 이 차체가 30m, 요 거리가 30cm, 메타가 죄송합니다. 30cm. 30cm 정도 접근했을 때 LKA가 안 돼. 가운데로 가 이렇게 딱 맞춰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라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러면 30cm까지 가. 그럼 다시 가세요. 이렇게 간다는. 자동으로. 능동 조향 보조 장치다. 차선에서 60cm 방식 장치가 차를 더욱 중앙에 유지시키는 60cm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30cm하고 여기에서 60cm야. 어느 게 더 가운데에 있을까요, 차가? 네?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뭘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그 수업 때마다 쓰는 건데, 이걸 내가 준비 못했네. 여기 차가 있어요, 차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면, 이 차선이 이렇게 그림에서 있네? 차선에서 이렇게, 이게 차선이야. 차선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 30cm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60cm야. 여기 사이가 60cm. 이게 차선이에요, 차선. 차선이면, 이게 60cm야. 그러면 60cm 하면 이게 다시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차선이고, 여기 차선이면 어느 게 더 차가 중앙에 있겠어요? 당연히 60cm가 차선이 중앙에 있죠. 그렇죠? 예. 이해되셨을 거예요. 60cm면 더욱더 가운데 중앙에 맞춘다. 그래서 능동 조향 보조라는 말을 씁니다. 능동적이라는 건 아주 수동적인 게 아니고 더 능동적으로 한다. LCAS는 LDWS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DWS는 뭐지? LDWS는 경보입니다. 경보, 워닝. 예. 그래서 MDPS와 C캔으로 제어합니다. 이 말 써주면 되게 좋죠. 예. MDPS와 C캔. C캔이 셰시라는 양입니다. C캔. 우리가 나중에 다 할 건데, 이제, C캔, C, B, 바디, M, 이렇게, M, 캔. 우리 자동차에는 캔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캔이 싸고, 또 싸다는 게 저렴하다. 이 장치들을 쓰기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플렉시블 A나 여러 가지, 이전에 여러 가지가 빠른 게 많지만, 캔을 쓰는 이유가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써주면 아주 좋죠.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는 30cm 접근, 60cm 접근, LKSR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MDPC를 C캔으로 제어합니다. 네. 자, 운전자 보조의 이게 이제 추가적인 건데, LFA라는 게 있어요. LFA는 LK에 다르죠? LFA는 주행 편의를 제공하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차로 유지 보조 LFA. 시속 0에서 200까지 작동하고 차량이 장업 중앙 3cm 미만 벗어나면 상위 작동 상태를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LKA나. 그러면 만약 올해 LFA가 나오면 놀라지 말고 차로 유지 보조다. 주행 편의를 제공하는 차로 유지 보조인데 0에서 200km까지 이제 작동을 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사각지대 차량 경보를 울려주는 스마트 BS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이에요. 후측방. 자, BSD 이렇게 외우지 말고 후측방 충돌 후측방이에요. 네, 차가 또 있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후방이에요. 후방. 여기가 후방이죠. 여기가 후방. 후측방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후측방이에요. 그죠? 후측방이잖아요. 후측방. 네, 후측방.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BSD 이렇게 오시고요. 차체 자재 제어 ESC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가 작동시켜 회피한다. 그래서 편제동 이런 얘기 좀 보시고 제가 기존 BSD는 경보 기능만 있었는데 스마트 BSD입니다. 스마트가 하나 붙었어요. 네. 경보 기능 플러스 회피도 한다는 거예요. 네. 피해준다는 거죠. 피해준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한 게 나오면 좋죠. 스마트 BSD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면 기존의 BSD와 스마트 BSD는 다른 이유.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회피도 시키더라. 차를 안으로 빼게끔 자동으로 하더라. 그래서죠. 자, 상관관계를 한번 해봅니다. 상관관계. 상관관계는요, 여러분, 일단은 MDPS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MDPS가 뭐예요? 모터입니다, 모터. 이거는 이제 컬럼식인데, 모터가 여기 달리세요. 조향기어 박스의 전동기 모터면서 회전각의 각도 센서를 가지고 이 모터가 이제 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 차가 30cm가량 이제 주행 보조, 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붙으려고 하면은 차를 이렇게 이쪽으로 틀려고 하면 핸들을 틀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핸들을 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MDPS에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줘서 옮겨야 돼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죠? 그 관계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캔으로 가고,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캔 통신으로 간다 해서 캔 통신. 그러면 C캔. C캔에 대한 용어가 알아야 되겠죠. C캔. C캔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해요? 게이트웨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웨이가 뭡니까? 게이트. 문입니다, 문. 게이트웨이는 캔 통신할 때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아, 게이트웨이에서 통과해서 C캔을 통해서 모터로 조향각 센서를 조향각 센서에 신호를 줘서 핸들을 틉니다.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를 말로 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예, 교수님은 쉬운데 저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쉬워요. 이제 원리를 알면 쉬워요. 이제 앞에서 LKA에 대한 작동에 대한 내용을 알았죠? 그래서 30cm, 60cm 능동 보조 시스템도 봤고 그런 얘기를 쭉 쓰면서 이런 일이 차량이 30cm 이상, 30에서 60cm, 약 30에서 60cm 가까이 차로에 붙었을 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붙었을 때 C캔으로 캔 통신에 신호를 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터에 조향각 센서에 신호를 줘서 조향각을 움직여서 차를 중앙으로 맞춥니다. 그죠?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썼죠.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 줄 썩 써놓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풀면 돼요. 이렇게. 자기 생각나. 예를 들어서 뭐, 운전자가 봤을 때 뭐, 계기판에 불이 들어올 수도 있지. 경고등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백미러에, 밖에 백미러, 사이드미러에 신호가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그런 연상을 하는 거죠. 그 연상한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5회 문제풀이 3번, 4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조금 황당했던 문제예요. 이게 3번, 4번이. 예,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3번, 4번. 잠시만요. 네. 자동차 차체 구조에서 볼트온 부품과 웰드온 부품을 정의하고 수리 방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수를 하죠. 자, 보세요. 부품을 정의해라. 수리 방법의 차이점을 말하라. 이게 두 가지죠. 10점입니다. 네, 10점이요. 네. 근데 우리가 볼트온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라도. 아, 볼트온? 아, 볼트로 조이는 건가? 근데 웰드온은 뭐지? 웰드온은 뭐지? 좀 황당하지 않았나요? 아, 이게, 무슨 건강하고 뭐 차원이 있나? 뭐 깊게 생각하면 운전자의 어떤 상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건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를, 기출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예, 저도 처음 딱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정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볼트온은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볼트와 너트. 볼트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트하고 너트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헷갈린 사람 없어요? 자, 볼트 봅시다. 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볼트죠? 네. 자, 교수님 너무 유치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머릿속에 했다가 이거를 실무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볼트입니다. 볼트는 우리가 보통 왼쪽 방향으로 하면은 풀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하면은 잠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 나사를 이제 많이 쓰죠. 가끔 이제 그 트럭이나 뭐 수입차 중에는 이제 좌우측 바퀴의 그 휠에 이제 왼 나사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전부 다 오른 나사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이 너트와 맞물리는 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너트입니다. 너트. 그죠? 근데 이 너트가 차체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체에. 어떤 경우는 볼트와 너트를 같이 조여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부품들이 이제 차체에 너트가 다 용접이 되어 있거나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차체에는.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개념이 이렇다. 다음, 웰드온이라는 것은요, 용접으로 이어진 부품을 말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여기 나왔죠? 웰드온이라는 건 주로 차체 바디나 차체 판금 관련된 이제 바디 패널에 프론트 패널, 실러 패널, C 패널 뭐 이런 차체에 관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볼트온 부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아는 뭐 타이어를 뺐다 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티어링 휠, 우리 핸들을 뺐다 낀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을 이제 분해했다가 다시 엔진을 탈거했다가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볼트로 조여져 있습니다. 엔진을 만약에 볼트로 조이지 않고 용접을 해서 딱 해놔버렸다면요, 엔진을 내려서 작업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은 엔진이 망가지면은 올려진 상태에서 엔진을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성에 있어서 우리가 외부에 바디 안에 뭐가 막 다 걸리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어떤 경우는 그냥 발전기 하나 바꾸는데도 엔진을 내려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엔진 내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발전기를 엔진을 올린 상태에서 발전기를 교환하거나 콤프를 교환하거나 어떤 부속을 뭐 스티어링 기어나 어떤 다른 것들을 교환하려고 할 때 작업성에 어떤 공간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특수 공구를 써야 되고 작업도 손으로 다 해야 되고 에어로 자동 공구를 쓸 수가 없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엔진을 내려서 하면은 작업이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하고 이 볼트를 조이는 게 이제 토크 조임, 뭐 속된 말로 조임발이라고 그러죠. 확 조이는 어떤 조임의 양을 잘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볼트로 체결된 부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이 안 나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웰드온 부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볼트온 부품은 우리가 뭐 발전기다 뭐다 뭐 많으니까 웰드온 부품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잘 해줘야 이 문제는 점수를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차체입니다. 차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그림 잘 그렸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차체의 무슨 구조입니까? 모노코크 바디라고 그러죠. 네. 모노코크 바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계란 껍질 구조입니다. 계란 껍질 구조라고 하죠. 계란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네, 계란이 이렇게 동그라면은, 이렇게 동그라면, 네,
손으로 한 손으로 졌어요. 한 손으로 딱 칩니다. 쳐서 꽉 잡으면 깨집니까? 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예. 아, 나는 힘쓰면 깨지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힘을 동시에 쥐었을 때,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한 부분에 손가락에 힘을 꽉 주면 깨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힘을 줬을 때는 서로 힘이 이제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아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 보통 승용차에서 쓰이는 모노코크 바디 구조입니다. 이 모노코크 바디 구조는, 패널과 패널을 겹겹이 계속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장점은 패널을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또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흡수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이 실내에 있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그 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반 그런 그 HBM형 그런 차보다도. 자, 그리고 가벼우니까 연비도 좀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그렇고요.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 웰드온 부품을 정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의. 웰드온 부품이라는 거는 정의는 딱 간단해요. 용접으로 이어진 부품을 말하며 주로 자동차 바디 또는 차체 관련 부품, 패널류, 프론트 필러, 센터 필러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어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모노코크 바디 구조를 생각해 볼 때 패널과 패널을 겹칠 때 용접으로 이어집니다. 용접으로 이어질 때 주로 스폿 용접을 쓰죠.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스폿 용접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그란 부분들이 있어요. 잘 표현이 됐는데 이런 이게 스폿은 아니지만 스폿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위에 이제 루프 패널이죠. 루프 패널. 여기가 이제 센터 필러.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합시다. 여기가 A 필러. A 필러, B 필러, 여기가 C 필러 그렇습니다. 헷갈리나요? 앞에가 A예요. 왜 A냐? 여러분들 승용차를 타보면요. 딱 옆에서 탁 타봐가지고 요 앞에 프론트 그 바를 보면요. 프론트의 어떤 그 사이드 요쪽 그 A 필러를 딱 보잖아요. A 필러 보잖아요. A 필러를 보면은 딱 이렇게 돼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A자로. 딱 역으로 A자로 보여요. 그죠? 예. A자로 보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B필러라고 그랬죠? B필러? B필러는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억지가 아니고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B처럼. 그죠? 그죠? 그 다음, 요 뒤에를 보면 C자는 뭐죠? C를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예. C필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여기가 이제, 센터 필러. 왜? 가운데 있으니까. 센터 필러.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쿼터 패널이랍니다. 쿼터 패널. 요 앞에 이제, 여기 그림상에는 없지만, 여기 이제, 요쯤 되겠네요. 여기쯤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패널이 붙죠. 네. 휀다죠, 휀다. 네. 좌측 휀다. 운전석이니까 좌측 휀다. 좌휀다가 이제, 뭐, 보통 운전할 때 운전 미숙하시면 많이 박잖아요. 그죠? 부딪히잖아요. 그럼 요것만 교환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볼트로 체결돼 있죠. 요거는 용접이 아니에요. 이 패널은 볼트만 풀면 이렇게 빠져요. 그죠? 빠집니다. 그런데 쿼터 패널은요, 볼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뒤로 후진하다가 여기를 탁 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땅 쳤습니다. 여기를 딱 쳤어요. 그럼 이걸 교환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교환합니다. 교환을 한다면, 네, 이렇게 교환합니다. 이렇게 교환하려면은, 여기를 잘라야 되고요. 여기를 잘라야 되고, 이쪽을 자르든 이쪽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이 부품이 나올 때는 이제 더 크게 나오죠. 맞춰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용접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수리 방법을 할 때, 수리하는 거죠. 수리.
이게 지금 차가 나올 때가 아니고 수리잖아요, 수리. 자, 수리 방법입니다, 수리. 우리는 보수 도장이고 보수 수리예요, 보수 수리. 우리가 차를 제작할 때는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이제 용접하고 볼트로 조이고 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리잖아, 수리. 수리 방법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주면 좋잖아요. 쿼터 패널의 경우, 승용차 모노코크 바디의 쿼터 패널의 경우 수리를 해야 될 때 웰드온 부품의 경우로 수리를 해야 된다. 수리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또 차 그림 다 못생기게 그려도 이쪽에 했을 때 이렇게 부품이 나오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거기에 맞춰서 넣고 여기를 용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느 경우는 여기는 이제 스폰 용접을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써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받고 여기 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사고 난 걸 다 쓰면 여러분 시간 다 갑니다. 이거 한 문제 갖고 계속 붙들어야 돼요. 5점, 10점 받으려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면 좋고 웰드온 부품들이 이런 것들이 다 웰드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런데 뭐 이제 붙일 때 전부 다 스포 정도로 붙이고 또 여기 패널도 패널과 패널이 다 겹치겹이 씌워가지고 저기 붙이고 또 여기도 여기 사이드 멤버도 또 이제 용접을 해서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네. 다 용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주면 좋은데 쉽게 생각해서 볼트온 부품은 휀다의 경우는 패널이라도 볼트로 되어 있어서 볼트로 풀지만 이런 부품들 뭐 범퍼 같은 경우도 이제 볼트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뒷범퍼든 앞범퍼든 우리가 용접한 게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그죠? 그런 거 예를 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쿼터 패널 같은 경우. 네. 근데 센터 패널 같은 경우로 예를 들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요거는 좀 예를 들지 마시고 쿼터 패널로 핸드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좋다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식을 좀 배우고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한 쿼터 패널을 이제 수리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쿼터 패널을 잘랐죠?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르죠? 이게 이제 흰색 차네요. 흰색 차, 그죠? 흰색 차예요. 흰색 차인데 이 부품이 나온 거는 색깔이 어떻게 약간 회색빛 나죠? 네, 부품 보급은 다 이렇게 회색빛으로 됩니다. 현장에 나가신 이제 차량 그 보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겠지만 실제 안 보시고 그냥 차량 손해사정 그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다 넣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그 스폰 용접을 하는 거예요. 스폰 용접이 쉽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릴 때 간단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스폰 용접이 이렇게 스폰 용접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 쓰지 마세요. 영어 잘못 쓰면 스펠링 틀리면은 알파벳 스펠링이 틀리면은 틀린 거잖아요. 스폰 용접기. 네? 그래서 요 끝에 있겠죠. 요 끝에 여기 있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패널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에 있는 전류가 서로 흐르면서 이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서로가 이제 붙는 거죠. 그게 스폿 용접의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스폿 용접은 약간 동그랍니다. 이렇게. 스폿 용접처럼 이렇게 동그라죠? 동그랍니다. 동글동글하니 패널 두 개가 붙은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쿼터 패널 정확히 나왔죠. 여기 지금 여기 부분 보면은 요게 지금 요렇게가 새 부품이에요. 그죠? 요렇게 여기까지가 새 부품이죠. 여기가 새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붙인 거죠. 여기 붙여서 여기 부분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용접하고 연마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 부분은 또 이렇게 이제 스폿 용접으로 이렇게 같이 스폿으로 이렇게 채워놓은 거죠. 네, 이게 스폿 용접기 이거 좀 이 그림이 좀 좋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스폿 용접으로 딱 조여서 전류를 가해서 붙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수포 용접점을 제거하는 드릴인데요. 이게 에어입니다. 여기가 에어가 들어갑니다. 에어가 들어가요. 에어가 들어가서 이게 막 돌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수포 용접점이 동글동글하다 그랬잖아요. 동글동글한 거를 드릴로 이렇게 딱 해서 드릴로 용접된 부분을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그 수포 용접된 게 떨어지죠. 그래서 수포 용접된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기존에 있는 달려있는 교환해야 될 부품을 뛸 때는 수포수로 용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치로 때리고 칼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포 용접 드릴을 사용해서 수포 용접점을 구멍을 내서 빼내고 새 거를 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포 용접을 딱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지저분하면은 연마하는 겁니다. 연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연마하는 연마 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좀 둔탁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필요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용접을 하면 여기 지금 수포 용접된 게 이렇게 되게 좁고 길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그죠?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여기 간격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저런 공구를 이용해서 씁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써주시고 예. 그렇게 작업에 대한 내용을 좀 쓰면서 실물을 쓰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그 상태를 용접하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흰색이에요. 예. 흰색의 기존에 그 달려있는 차체고 이게 이제 붙을 차체라고 해서 서로 연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품을 달기 위해서 빵빵빵 간단하게 왜냐하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쪽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가염종만 해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전면부에서 제대로 딱 부품이 이제 딱 맞았다. 다 맞았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고 뒤에를 보면 이제 백비드 뒷면이 보여요. 뒷면이 백비드가 이런 식으로 잘 용접이 돼야 되는데 앞에는 이렇게 용접이 되는데 뒤에는 이런 백비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용접이 안 된 거죠. 네. 앞에만 용접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떨어지겠죠. 용접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네모, 세모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서로 철제를 서로 녹여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그림을 너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짝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비드가 정확하게 이렇게 다 녹여져서 나와야 되죠. 그게 백비드고 그리고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연마하는 거. 아까 연마하는 거 한번 그림에서 보셨죠? 이거 연마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더 크게 나왔네요. 예. 바이스 플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 그림은 여기 이제 요렇게 크게 나와서 이렇게 스폰 용접을 하는 겁니다. 스폰 용접을 할 때는 용접하기 전에 딱 맞춰야 되니까 가용접도 하지만 이렇게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이런 바이스 플라이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물리게 돼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서 손잡이가 두 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꽉 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인가요? 네 손가락인가 안 되네. 이렇게 딱 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볼트온 부품을 한번 볼까요? 볼트온 부품. 볼트온 부품은요, 이게 차체예요. 차체가 하부 부분이에요. 하부 부분에 차를 딱 뜨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하부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죠. 조금씩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현가장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뜨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가만히 보면은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요. 볼트로 볼트 되어 있네. 볼트 있어요. 그죠? 너트죠. 너트. 요건 볼트. 그다음에 요거 또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볼트. 네, 여기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크로스 멤버. 이쪽이 크로스 멤버네. 이쪽 크로스 멤버. 이렇게 해서 떼내는 겁니다.
크로스 멤버. 이제 크로스 멤버도 볼트온이죠. 볼트로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풀고 내리고 해야 돼요. 엔진을 내릴 때는 이 크로스 멤버를 분명히 다 풀어야 되죠. 이게 차체를 미션하고 엔진하고 같이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것도 내려야 돼요. 네, 같이. 그 다음에 뭐 연료 힐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티어링 우리 바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스트럿바. 네, 스트럿바라고 하는 스트럿바가 아니라 노. 수정합니다. 스트럿바가 아니고 네, 일단은 밑에 하부 바. 제가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등속이 아니고 이게 지금 스티어링 기어죠. 스티어링 기어입니다. 이게 언뜻 보니까 이게 저기 MDPS예요. MDPS인데 스티어링 기어가 MDPS 모터가 여기 달렸네요. 네, 여기 달려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저거네요. 렉 방식의 MDPS입니다. 네. 요거 볼트로 풀어서 바꾸죠. 네. 여기 볼트 있죠. 볼트로. 그래서 뭐 볼트로 푸는 부품, 그래서 스티어링 기어, 뭐 MDPS, 뭐 렉 방식, 뭐 아니면 뭐 타이로드 엔드 볼, 여러 가지 많죠. 뭐 발전기. 근데 여러분 이제 발전기, 시동 모터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를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운전자들도 아는 이제 단순한 용어를 부품을 쓰면 그닥 점수가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이게 하부 쪽을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 라제다 서포트 패널, 라든지 뭐 그런 볼트온 체결 부품, 뭐 그런 부품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또 할 건데, 그런 좀 볼트온 부품이라고 해도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개요, 구성 요소, 그리고 덴드라이트의 현상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그래서 15점이에요. 그죠? 네. 점수 채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채점자들이. 리튬 배터리의 개요를 먼저 봅시다. 개요는 리튬 배터리 개요가 뭐지? 리튬 배터리의 원리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요는 리튬 배터리의 어떤 사용 용도라든지 어떤 간단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개요를 해서 원리를 좀 논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원리를 쓰면 이 구성 요소하고 좀 중복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요나 구성 요소나 내용이 같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요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써봤거든요. 예,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고전압 배터리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제품, 예, 핸드폰에도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 거 아시죠? 네. 리튬이온 배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제대로 나왔습니까? 네?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제 이게 노벨 화학상 받은 거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제품, 무선 청소기, 물론 우리 핸드폰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오래전에 썼지만 우리 고전압 배터리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019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선 청소기, 핸드폰, 그 다음에 비상 랜턴, 다 충전식 전동 공구, 이런 것들을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보다 다른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로 쓰는 임팩 같은 거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쓸 때는. 근데 요즘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크긴 한데 충전식 임팩이 있어요. 그 충전식 임팩이 다 리튬이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볍습니다. 만약에 리튬이온이 다른 소재라 그러면 이만큼이면 우리 아령을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엄청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충전해서 그거 쓰다가 작업하다가 이제 작업을 오래 못 하죠. 예, 팔도 아프고. 그럼 그거 안 써요. 그래서 이 가벼운 재질로 우리 공구가 지금 충전식 전동 공구가 이렇게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덩치는 작은데, 그 안에 에너지는 그 덩치에 비해서, 그 공간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건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고용량, 고효율의 구현이 가능하다. 좋은 말 다 썼어요. 그죠? 고용량, 고효율의 구현이 가능하다. 네. 이거를 뭐 외우기는 좀 그렇고 내용으로 용량이 높고 효율이 높고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고효율, 고용량 이게 입에 붙지 않으면 용량과 효율이 높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이 용량이 높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어만 다르죠. 예, 용어만 달라도 이거는 이 내용의 서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러면은 구성을 한번 봅시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제 교재에 나온 건데 우리 그림 그리신 분이 아주 잘 그리셨어요. 네. 이게 지금 요 분홍색 부분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분 원리는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가 가장 핵심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이게 바로 요게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이 얼마나 되냐, 12V, 320V냐, 400V냐, 그런 것들 결정하는 거에 이 양극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사의 차가 보통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로 쓰는 고전압 배터리가 맨 처음에 320, 330짜리가 나오다가 45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에는 800V로 나옵니다. 800V. 처음에 300대에 있다가 400대에 있다가 지금 800V 이제 볼트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볼트수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양극에 대한 크기를 늘렸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양극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분리막을 통해서 넘어가고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면서 전기가 이제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이제 여기 이제 양극 전하가 계속 붙는 거예요. 붙으면은 이제 이게 충전입니다.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크기가 이게 여기에 겹칠 때는 되는데 충전을 너무 많이 하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량이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요 네모난 게 지금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충전을 더하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또 충전하면 네,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100% 충전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100% 충전하니까 배터리 화재 사고 나고 뭐 나고 하니까 이제 한 부분이 어떤 SOC라고 그러는데 SOC 기준은 이제 충전량의 기준을 80% 항상 약이라고 그랬죠. 약. 그죠? 약 80% 급속 충전은 약 80% 정도로 제한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100% 완속 충전을 하든 뭐 하든 이게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충전을 배터리를 오래 쓰면서 이 부품 농도가 굉장히 커져요. 커지다 보면은 이쪽을 침범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침범하는 거예요. 여긴 플러스 구간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든 동시에 막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덴드라이트 현상입니다. 네. 이 덴드라이트 현상이 이게 저거잖아요. 저기 나뭇잎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나뭇잎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침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합성이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화재 문제 때문에 이 덴드라이트 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배터리 구조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앞에 그림에서 봤죠? 그림에서 양극, 분리막, 음극, 그 다음에 전해액. 여기에 이제 전해액이 있는 거죠. 여기 전해액, 여기에 막 전해액이 있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입니다. 구성 요소. 네. 구성 요소입니다.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 그럼 양극은 뭐냐?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게 양극이다.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가역적으로 흡수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에서 충전해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전자를 도선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음극입니다. 네. 그래서 전류 역할을 하는 음극의 활물질을 얘기한다. 활물질이라는 건요, 여기 제가 잎을 달아놨네요. 전지가 방전할 때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놨죠. 전해액은 뭐냐? 리튬이온만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이 이제 전해액이 리튬이온의 어떤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전해액 때문에 화재가 난다 이래갖고 이제 전고체 에너지를 해서 전해액을 쓰지 않고 전해액 자체를 이제 고체화해서 고체로 고체 물질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이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전고체 에너지죠. 전고체 배터리. 다음 분리막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리해 주는 거죠. 분리해주는. 양극과 음극에 서로 섞이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입니다. 자, 덴드라이트. 덴드라이트. 여러분들을 좀 놀라게 했던 덴드라이트. 이걸 못 쓰셨으면 이제 10점 받으셨겠죠. 앞에 얘기한 내용을 다 쓰셨으면 10점을 받고 5점은 깎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덴드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좀 보셨다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쌓이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얘기했죠. 음극 표면에 쌓이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를 말한다. 그 나뭇가지 모양이 플러스를 점령하는 거예요.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는 리튬의 이동, 음극과 양극을 방해하고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키고 분리막을 훼손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고, 전제 양극 뿌리를 또 무작위로 자라나면, 너무 크게 자라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전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전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가 급격히 증가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수계아연 2차 전지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6월에 이제 기사가 났던 게 있었어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쉽게 말하면요, 여기도 써놨지만 전해액을 물로 전환한 거예요. 순수한 물로. 물을 전해질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터리 발화에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그런 내용인데, 또 원재료인 아연의 가격도 리튬의 16분의 1에 불과해서 고전압 배터리의 그 가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발화의 원인도 차단할 수 있다. 이게 고밀도 아연 금속의 음극을 제조 기술하는데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 그래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저비용 친환경 전해도금 공정과 아연 금속 음극을 성장하는 최적화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출제하시는 분이 또 오늘 생각나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좀 놀래보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2022년 45회 기출문제 풀이 마지막 시간으로요. 5번, 6번, 7번을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요. 전기전자 분야하고 세시 분야하고 20점짜리 문제가 두 문제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번 시간에 20점짜리 두 개 맞아 40점이잖아요. 그죠? 네, 이번 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요. 한번 보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런 문제의 유형을 잘 보고 우리가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조명, 가변형 전조등의 정의하고 주요 기능을 하라. 그 제논가스 전도등. 제논가스 전도등이 뭐죠? 우리가 보통 HID 그 HID 전도등 들어봤죠? 보통 그 전도등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HID. 보통 제논자 빼고 우리가 HID 전도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작동 원리, 구성 부품에 대해서 얘라.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2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볼까요?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약어로 조변 가변형 전조등은요. AFLS라고 이제 표현하죠. 약의 암자를 타가지고. 영어를 써주는 거는요. 그 영어 원어를 써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어로 쓰면 약어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는 써주게 돼 있어요. 워낙에 많아서 그래요. 지금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진행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헤드램프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나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가 헤드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통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쓰실 때, 헤드라이트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과 헤드램프 시스템은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헤드램프죠, 램프. 헤드라이트 시스템은 조금 통사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진행 방향과 같이, 범퍼가 움직이는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모터에 의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면서 램프가 움직이는 겁니다, 램프가. 이 시스템의 원리를 딱 이해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자동차 움직이는 진행할 때 핸들을 틀어요. 핸들을 틀면, 거기에 진행 방향에 맞춰서 우리 이제 라이트가 이제 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AFLS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그림이 많은데,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여기다 올리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했을 때, 핸들을 틀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까지 더 비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도가. 보통, 속도가 조금, 고속에서는 한 15도 정도 각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좌측, 우측 전부 다 합쳐서 15도, 합쳐서 30도 정도. 항상 약 15도 정도 각도를 해서 이렇게 비춰줍니다. 이렇게 가는 곳 방향으로. 그런데 만약에 맞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내가 주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거 맞은편에서 이렇게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생각하면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딱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행하기 위해서 45도까지 딱 틀어서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앞차에게 방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좌우측의 각도 중에 좌측에 있는 램프는요, 또 하나 기능이 있습니다. 앞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준다. 요거는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코너를 못 봐서 직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 네, 주요 기능은요, 커브길에서 코너링 램프로 주행 방향 좌측의 횡단보도, 보행자죠, 보행자. 좌측에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좌측에서 보행자가 건너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차가 이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좌측에서 건너오는 거죠. 사람이 딱 한 명이 건너오는 거예요. 이 보행자를 먼저 볼 수가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직선길에서도 2배 이상의 가시거리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의 가시거리. 왜냐하면 각도를 조정하니까 2배 이상의 가시거리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건 어떤 원리로 되느냐 보니까 주행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40km, 60km 이상이냐, 40km 이상이냐, 뭐 저속이냐, 고속이냐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각도가 당연하겠죠.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조변 가변형이니까 각속도. 그다음에 요 센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틀어질 때 요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똑바로 소용 왔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좀 보이나요? 화면에? 제가 화면을 보는데 이렇게 요 센서. 요 센서의 수신 신호를 근간으로 마이크로 전지 모터가 정밀하게 헤드램프를 조절합니다. 좌우 헤드램프당 각각 한 15도씩 약 써서는 약 15도씩 총 30도의 각도로 움직이면서 코너길 시야를 이제 확보합니다. 저속에서는요, 저속이 우리 약사를 이제 약 30에서 40km/h. 저속에서는 약 40도에서 80도까지도 각도가 유지된다고 하죠. 요즘 기술이 좋아졌죠. 저속이니까 막 틀어도 이제 뭐 맞은편에서 오는 차나 이런 차들이 오면 바로바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고정식 램프가 또 작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정식 램프입니다. 고정식 램프. 이게 각도를 틀지만 고정식 램프가 있어서 고정 램프가 탁 켜진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조변 가변식 전조등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켜지는 게 아니고 30도가 넘어가는 30도에서 85도 큰 각도로 이미 설치된 고정식 램프가 점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고정식 램프가 딱 꺼지겠죠? 꺼지겠죠. 꺼져야지 맞은편 차에 방해가 안 되니까. 고정 램프가 점등되는 차도 있다. 마주오는 차의 눈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뭐 자칫 램프 각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 제논가스 이제 전조등, 우리가 HID라고 보통 얘기하는 제논가스 작동 원리를 볼까요? 제논이 뭘까요? 제논. 여러분 제논 들어보셨어요? 제논가스? 제논가스에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 원소 기호가 54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쓰면 좋죠. 근데 원소 전화번호가 54번인데 원소 번호가 화학 원소이면서 전류가 통하면 밝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제논가스가 제논이라는 화학 물질이 전류가 통하면 밝은 빛을 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서 보는 거는 카메라, 후레쉬, 그다음 아이맥스 영화관의 영상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전신마취 하잖아요. 전신마취제로 이제 쓰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폐 같은 거 이제 깊게 촬영할 때는요, 제논 가스를 이제 주입을 해서 몸속에 주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빛이 안에서 빛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흉부를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반응성은 굉장히 없지만은 산소와 같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인체에 좀 그러면 해롭지 않으니까 우리 폐에 집어넣고 이제 찍고 하겠죠. 우주선에서는 이온 추진 장치의 추진체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논이 이런 거구나. 네. 작동 원리를 보면요, 제논 가스 전조등은요,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가 초기 웜업을 할 때 필요한 2만 볼트 이상, 2만 볼트 이상의 약이라고 썼어요. 약 항상 쓰세요. 약 2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하게 되면 발라스터, 안전기죠. 우리 안전기 그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실생활에 형광등에도 있죠. 형광등에도 안전기가 있는 거예요. 방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벌브의 빛의 세기를 유지하면서 작동한다. 그래서
부품이 두 개가 나왔네. 그죠? 작동 원리 중에 나왔어. 두 개가 벌써. 근데 약 4,500 칸델라 전후의 벌브를 사용했을 때는 보통 우리 낮 시간에 우리 햇빛 있잖아요. 우리 보통 낮 시간, 여름 낮 시간 말고 우리 보통 지금 뭐 가을이나 뭐 겨울이나 뭐 한여름 말고 그 낮 시간 햇빛이 보통 5,000 칸델라라 그래요. 4,500 전후라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가장 좋은, 눈이 나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빛이죠. 그 빛을 전후해서 색 온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 형광등 온도 여기 나오네요. 예. 그 다음 할로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할로겐은 이제 우리가 제논하고 다르지만 할로겐은 한번 짚고 넘어가죠. 루멘 수치가 낮기 때문에 3000 칼렌다 전후에서 색온도를 본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할로겐은. 그러면 HID, 우리 지금 아니라는 제논가스 전도등 같은 경우에는 루멘 수치가 훨씬 높아서 4,500 칸델라. 이게 칸델라가 어떤 빛의 색 온도 얘기하는 빛의 어떤 밝기구나. 그런데 색 온도를 사용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4,000에 4,000원 정도 유지 할로겐은 와트당, 이 와트라는 말이 있어요. 와트. 예. 와트하고 우리 루멘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와트하고 루멘하고. 와트는요, 우리 백열등 같은 거 있잖아요. 백열등은 와트수가 형광등보다 와트수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안 밝잖아요. 그죠? 와트수가 높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니에요. 눈에 밝은 게 아니죠? 네. 루멘수가 높아야 된다. 제가 한번 밝기 본다, 밝기. 밝기와 복사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위를, 루멘 단위를 씁니다. 복사속이라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와트를 사용하죠. 예. 예. 밝기는, 와트가 높다고 해서 밝기가 높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광서송, 복사송으로 표시는 하지만 광서송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세기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세기가 바로 밝기입니다. 복사속이라는 거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이제 복사속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속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이제 전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듣는 것처럼 똑같이 듣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써놨네 제가. 예. 백열보다 와트수가 수치가 낮고 눈이 잘 보이는 루멘 수치가 높다. 형광등이 밝은 이유가 그래요. 와트수는 낮지만 밝은 이유가 루멘 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안개등 내가 하나 써놨는데요. 안개등 우리가 HID로 바꾸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개등이라는 것은 그 안개등에 맞게 낮은 좀 벌브를 이용해서 근거리 시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개등에다가 보통은 와트수가 있는 백열등을 이제 계열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HID를 쏴요. 멀리 나가는 거를. 근데 멀리 나가게 되면은 안개등의 역할을 못 해요. 오히려 빛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안개등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안개등 교환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죠. 안개등에는. 자, 구성 부품을 보겠습니다. 제논의 구성 부품은요, 아까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 발라스트 안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 오후 2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한다. 자, 아까 제가 앞전에 수업을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2만 볼트, 이런 그 구성 부품과 작동 원리를 쓸 때 이 구성 부품을 같이 써버리면 중복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만약에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앞에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요 뒤에 부분만 쓰는 거죠. 총이 웜업을 할 때 필요한 약 2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반전 상태를 유지하고 반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빛을 조절한다. 이렇게만 쓰고 여기서 이제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 나오고 발라스터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중복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령이죠, 요령. 그렇게 해서 벌브는 이제 전구라고 써도 됩니다. 전구. 근데 이제 하이 로우를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다음에 전기가 가장 중요하죠. 예, 배터리 있습니다. 구성 부품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안 썼지만은 우리가 콤비네이션 스위치, 콤비네이션
스위치라는데 이제 컨비니언스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운전자가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자 조작 스위치. 조작 스위치라 해도 운전석 조작 스위치 뭐 그런 것도 다 구성 부품이죠. 그리고 키를 온해야 되잖아요. 키 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박스 그런 것도 써도 되고요. 이게 더 쓰려면 그걸 더 쓰면 됩니다. 원리를 알면은 더 계속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용어만 딱 쓰지 말고 구성 부품에 대하여 쓰라 그랬으니까 구성 부품을 쓰고 뭐 빛을 최종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전부다. 하이로우 컨트롤은 이제 빛이 높고 낮음을 이제 서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뭐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돼요. 배터리는 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면서 발전기도 있잖아요. 발전기에서 전기가 오는 전기를 쓰지만 평상시에 쓰면 부족한 전기를 보충해주는 장치가 이제 배터리다. 뭐 이런 얘기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공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기본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자, 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디 컨트롤 모듈의 정의와 주요 제어 기능에 대하여 약수를 하시오. 네. 근데 이거는 15점이네요. 두 가지인데. 15점을 줬네요.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다른 거에 배분을 하다가 이게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BCM이라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렵긴 하니까 조금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BCM,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의 다양한 장치의 부품에 개별적으로 장착된, 자동차 부품에 개별적으로 장착된 유닛 단위로의 적용한 ECU들을 한 곳에 모아서 중앙 제어 장치로 한 곳에 모아서 통합 제어한 것을 이제 BC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는 또 BCM이라고 안 하고 에탁스라고도 합니다. 에탁스. 근데 에탁스란 말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에탁스. 에탁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영어로 안 쓰면 에탁스라고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에탁스라고도 씁니다. BCM. 개별 유닛 모듈을 형태로 통합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 게 이제 BCM입니다. 주요 기능을 볼까요? BCM의 주요 기능? 되게 많은데요. 제가 되게 많은데 다 쓰긴 뭐하고요. 요 정도 쓰면 어떨까? 요 정도 쓰고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옆에다가 이제 설명은 안 했어요.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용어를 써놓고 용어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그죠? 스캐너를 통신 진단 가능. 스캐너 뭐 정비사가 정비할 때 스캐너를 통해서 컴퓨터로 진단을 할 때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 풀어 쓰는 거죠 또. 트렁크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 제어 기능 하면 이렇게 톡톡톡 써놓고 다른 거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풀어서 덧붙여서 쓰는 거죠. 여기서 이걸 써놨는데 다 덧붙여 쓰려고 하면은 다른 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써놓고 다른 거 풀고 시간이 남으면 또 풀고. 아니면 중요한 거 몇 개만 써놓고. 트렁크 열림 제어나 다 제어 들어갑니다. 제어. 네. 강강신 눈램프. 우리 빛이 딱 문 닫으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는 거. 천천히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리모컨 언록 타이머 제어, 뭐 파워 윈도우 타이머, 키홀 조명. 우리가 차에 탔을 때 키홀에 조명이 딱 들어오는 거. 간헐 와이퍼 제어, 뭐 딱딱 움직였다가 오토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경고 부저 제어, 그다음에 뒷유리, 앞유리 열선 타이머에서 시간 지나면 딱 꺼지게 하죠. 그다음에 중앙 집신 도어록 언록 제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BCM에서 제어하는 게 BCM이 제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놓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0점짜리예요. 전자식 주차 제동장치. EPB입니다. EPB. EPB는요, 여러분들 요즘 신형차들 다 EPB,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안 쓰고 이제 스위치 눌러가지고 스위치 잡아당기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할 때 제동을 하는 장치거든요. 이 장치인데, 개요를 설명하고, 구성 부품과 자동차의 원리,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요. 네 가지를 설명한 4가지. 20점짜리입니다. 4가지.
그럼 개요도 해야 되고, 구성 부품도 써야 되고, 작동 원리도 써야 되고, 주요 기능도 써야 되고. 근데 작동 원리나 주요 기능이나 거의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개요를 볼까요? 정차 주차할 때 뭐 이거 통상적인 용어에 대한 풀이로 좀 쓰시면 돼요. 개요는. 근데 조금 더 한다면 제2브레이크라고도 한다. 이런 말 쓰면 좋죠. 제2브레이크. 제1브레이크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밟는, 운전자가 밟는 브레이크. 제2브레이크는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제2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공학적인 용어로 제2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다 이제 학자시거나 뭐 이렇게 공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 쓰면 되게 좋죠. 제2브레이크라고도 한다. 페달 또는 레버로 케이블을 당겨서 파킹하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대신에 스위치 조작으로, 스위치 조작으로 모터 구동을 통해서,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가 들어가는구나. 스위치 조작하니까 케이블이 없으니까 모터가 들어오겠죠. 모터를 통해서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거 말합니다. 다음에 운전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 운전자 편의하죠. 스위치 손가락만 하나 하면 되니까.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떤 거는 풋브레이크는 발로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위치만 하면은 되니까 되게 편리하죠. 어떤 경우는 또 자동으로 되죠, 또. 자, 구성 부품입니다. 구성 부품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게 두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성 부품을 단순하게 주차 브레이크?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잡는 거니까 사이드 잡는 연상만 해서 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주차 브레이크, 그럼, 케이블 타입이 있습니다. 케이블로. 근데 캘리퍼 일체형 타입이 또 있다. 이게 이제 케이블 풀러, 케이블이 모터가 돌아서 케이블을 잡아당기면서 하는 게 있고, 캘리퍼에 우리가 이제 앞바퀴 보통 있죠. 보통 우리 승용차들 다 앞뒤바퀴 요즘 다 캘리퍼예요. 그런데 드럼식, 이거는 케이블 풀러 타입은 드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럼식. 드럼식으로 이렇게 된 거. 캘리퍼는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캘리퍼가 이렇게 해서 캘리퍼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탁탁 잡아주는 캘리퍼죠. 이 캘리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린 게 있고, 이제 드럼식에는 여기 밑에 전자기 모터가 있으면서 케이블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뒤쪽에 모터가 달려서 잡아당기는, 이게 케이블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통어가 있어요. 주차 버튼 스위치, EPB ECU, EPB 구동 모터, 이거는 다 들어가죠. 그죠? 어쨌든 여기에도 모터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모터가 들어가는 거,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부분만 지금 케이블과 캘리퍼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요 부분은요, 여러분, 일반 전자식 우리 주차 제동 장치라 해서 뭐 근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계식 주차 제동 장치를 연상하시거나 기계식 제동 장치를 이해를 했다면 그거를 쓰면서 요거를 같이 접목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막 어렵게 생각하니까 전자식 주차 제동 장치만 쓰려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어. 그렇죠? 자, 볼까요? 우리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입니다. 이게 이제 드럼식이죠? 이 드럼이 이게 드럼이 이제 절단을 해 놓은 건데, 여기 절단을 해 놓은 거예요. 드럼이 이제 실린더가 있죠? 휠 실린더가 있어서, 휠 실린더가 브레이크액이 이제 뒤쪽에서 브레이크액이 팍 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린더가 밀면서, 이 패드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회전하는 바퀴를 잡아주는 게 이제 드럼식입니다. 그렇죠? 다 알아. 그럼 이게 드럼식이에요. 이게 드럼. 그래서 근데 여기에 휠 실린더가 있는데 주차 브레이크는 밑에 모터가 달린 거예요. 여기에 모터가 달린 거예요. 모터가 달려서 이 모터가 이제 밖에 케이블이 딱 들어가서 여기에 전자기 모터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케이블이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돌리면서 이게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캘리퍼는 이게 캘리퍼식인데요. 이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이게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캘리퍼가 있어요. 캘리퍼가. 이게 캘리퍼죠. 캘리퍼. 이게 캘리퍼.
이게 캘리퍼고, 이게 캘리퍼 채, 이게 통째로 다 캘리퍼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있으면서 이제 실린더가, 안쪽에 있는 실린더가 밀면서 서로가 꽉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바깥쪽 사진에 보이는, 네. 사진에 보이는 요 부분. 사진에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 요거예요. 여기. 예, 여기. 아웃라이트 패드,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피스톤이 없죠. 피스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있잖아요. 여기 피스톤이. 예, 피스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저쪽 바깥쪽이 안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쪽이고, 여기가 이제 휠 볼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타이어가 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휠 실린더가 딱 밀면은 이게 부심에 의해서 이게 서로 잡아당기는 게 쫙 서로 이렇게 딱.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캘리퍼 방식의 그 브레이크 여기 패드는요, 요 패드는 그 안쪽 게 조금 더 빨리 달아요. 예, 바깥쪽 거보다. 안쪽에 좀 빨리 답니다. 실제 빼보면은 이쪽이 약간 더 빨리 달고, 조금 그 원활하게 잘 되는 부분들은 이제 똑같이 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안쪽이 좀 더 빨리 단다, 이렇게 왜냐면 먼저 이제 디스크를 잡으니까. 네. 작동 원리는요, 전자 신호를 통해서 모터가 작동해서 전자를 작동하는 원리인데, 이게 지금 이제 캘리퍼 방식이에요. 캘리퍼 방식에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모터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이 원래 선명한 건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좀 본 거라서 제가 이렇게 좀 그냥 흐리게 갖고 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달려서 캘리퍼에 모터가 달려서 하는 거고, 이제 전자기 모터가 여기 이제 전자기식 모터가 여기 달려 있으면서 간극 조절하고 여기 케이블로 또 연결돼서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했습니다. 네. 7번까지 다 했나요? 마지막 주요 기능. 네, 주요 기능 보고 이제 끝나 있습니다. 예. 전자식 주차제동장치 주요 기능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경사지를 출발할 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전자식을 쓰면요, 이제 오르막길에서 딱 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주차제동이 딱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다시 발을 떼고 클러치를 할 때는 자동으로 풀려요. 뒤로 밀림 현상이 적죠. 그렇죠? 자동 제동 기능 선택 시에 주차제동 장치로 작동되고, 사고 예방.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차를 주차하고 키를 피단으로 딱 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주차 제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아도 설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하나가 없어지면 넓은 거죠. 실내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주차 중 자동차 제동 기능 작동 시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수동 주차 해제 기능이 있다. 수동 주차 해제 기능이 있다는 거는 스위치를 당겨서 해제한다는 거죠. 네. 수동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당기면 해제할 수 있다. 자동 주차 해제 기능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는 이제 파킹 이제 잘못했네. 파킹인데 피해서 이게 아니에요. 네. 변속 레버 P에서 RND단으로 변속할 때니 이게 단자인데 쓰다 보니까 영어로 되네. 단. P단에서 RND단으로 변속할 때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파킹 브레이크 작동 시에는 계기판 브레이크 경고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자식 주차제동 장치의 주성 부품과 주요 기능, 작동 원리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20점, 이 정도면 2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또 캘리퍼나 드럼식의 그림을 좀 가미해서 또 써주면서 설명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거는 점수를 20점을 좀 제대로 그냥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22년 45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